2026년 로봇 시장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을 보유한 중국이 값비싼 한국 배터리를 사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중국엔 이미 수십 개 배터리 공장이 돌아가는데 말이죠. 전기차 시장에선 중국이 가격으로 한국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로봇만 나오면 게임의 룰이 바뀌어 버려요.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를 넓게 깔면 그만이었습니다. 두껍든 무겁든 바퀴만 굴러가면 됐죠.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사람 가슴만한 좁은 공간에 하루치 에너지를 전부 우겨 넣어야 하거든요. 1997년 일본 소니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일본이 시장을 쥐락펴락했죠. 2000년대 중반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기차에 들어갈 대용량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면서 2010년엔 글로벌 1위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판이 뒤집힙니다. 중국 정부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자국 기업들을 밀어주기 시작한 거죠. 보조금에 세금 깎아주기에 중국 배터리 가격은 한국의 7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개당 120달러 할 때 중국은 85달러였거든요. 테슬라도 폭스바겐도 중국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은 곧 정이었고 중국은 그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겼어요. 한국은 기술력으로 버텼지만 점유율 싸움에선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시장은 냉정했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전기차 배터리는 차 바닥에 깔립니다. 약 3제곱미터 면적에 10cm 두께로 쫙 펼쳐놓을 수 있죠. 부피로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조금 무거워도 조금 두꺼워도 바퀴만 굴러가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릅니다. 배터리를 가슴에, 등에, 허리에 넣어야 하는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로봇 가슴 두께가 평균 15cm입니다. 여기에 모터 들어가고 센서 들어가고 제어보드 들어가면 배터리 공간은 고작 3cm밖에 안 남아요. 전기차는 넓은 공간에 여유롭게 배터리를 깔 수 있었지만 로봇은 손바닥만 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우겨 넣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밀도 기술이죠. 중국 배터리는 부피가 큽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한국 제품보다 20% 이상 공간을 더 차지하거든요. 로봇 제조사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어요. 아무리 싸도 로봇 몸통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로봇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김철수 씨를 떠올려보죠. 그는 로봇 100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A 옵션은 1시간마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로봇이에요. 8시간 일하려면 배터리를 7번 바꿔야 하죠. 교체할 사람을 3명 더 고용해야 하고 예비 배터리도 800개나 사야 합니다. 배터리 하나에 50만 원이니 4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교체하는 동안 로봇이 멈추면서 전체 생산량이 30%나 떨어집니다. 라인이 멈추는 순간 돈이 새는 거죠. B 옵션은 8시간 작동 로봇입니다. 밤에 충전해두면 낮 동안 교체 없이 쭉 돌아가요. 추가 인력도 필요 없고 예비 배터리도 몇 개면 충분하죠. 김철수 씨가 계산해 봤습니다. A 옵션은 월 2,700만 원, B 옵션은 월 30만 원이 들더군요. 연간 3억 원 넘게 차이 나는 겁니다. 로봇 제조사들은 이 숫자를 압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작지만 오래가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국산이 싸도 1시간밖에 못 버티면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좁은 공간에 에너지를 우겨 넣는 핵심 기술, 바로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지름 46mm, 높이 80mm짜리 원기둥 모양이죠. 로봇은 12개 넘는 관절 모터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걷고, 뛰고 물건 들어 올리면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아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무거운 상자를 들 때 배터리 온도가 3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20도가 순식간에 오른 겁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배터리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공기가 그 틈새로 순환되면서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냉각 시스템이 내장된 셈이죠. 반면 중국이 주력하는 각형 배터리는 셀끼리 딱 붙어 있습니다. 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로봇처럼 격렬하게 움직이는 기계에선 과열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배터리가 과열되면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중국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각형 대신 원통형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아직 한국만큼 잘 만들지 못하죠. 열 관리라는 물리 법칙 앞에선 가격도 소용없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려면 양극재에 니켈을 많이 넣어야 합니다.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니켈이 많아질수록 폭발 위험성도 함께 커지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딜레마를 풀었습니다.
니켈 함량 90% 이상인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했어요. 비결은 표면 코팅 기술이었죠. 알루미늄 같은 물질을 섞어서 배터리가 과열돼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만든 겁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였어요. 중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집중했죠. 저렴하고 안전했거든요. 전기차엔 딱 맞았어요.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로봇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에너지를 넣어야 하는 용도론 부적합한 거죠. 중국 기업들도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산 단계에선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어요. 안전성 검증도 덜 됐고요. 기술 격차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로봇을 본 적 있나요? 덤블링하고 착지하는 장면 말이죠. 그 순간 로봇 몸무게의 5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집니다. 배터리는 이 충격을 견뎌야 해요. 케이스가 파손되면 안 되고, 내부 구조가 흔들려도 안 되고, 전해질이 새면 더더욱 안 됩니다. 한국 배터리는 지난 10년 넘게 검증받았습니다. 전기차 충돌 테스트, 낙하 테스트, 관통 테스트를 수없이 통과했거든요. 데이터가 쌓이고 또 쌓였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기록돼 있죠. 중국의 로봇용 고밀도 원통형 배터리는 다릅니다. 아직 레퍼런스가 부족해요. 실제 로봇에 탑재해서 몇 년 굴려본 데이터가 없거든요. 로봇 시장은 2027년쯤 본격적으로 열릴 겁니다. 그런데 중국 배터리를 검증하려면 수년이 걸려요. 중국 로봇 제조사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는 거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중국 로봇 기업에 배터리를 파는 건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정이기도 하죠. 첫 번째 함정은 공급망 정치예요. 미국과 유럽이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여권 제도도 도입했고요. 중국산 배터리를 규제하고 탄소 배출량 높은 제품을 걸러내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배터리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기술 유출이다, 안보 위협이다 압박을 가할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편만 들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거든요.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 매출의 30%가 날아가요. 한국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눈치 보면서 중국 비위도 맞춰야 하는 거죠. 양쪽 다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한쪽이 선택을 강요하는 순간 한국은 결정해야 해요. 그게 바로 공급망 정치의 덫입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독일 태양광 기업들 이야기죠. 2000년대 초반 독일은 태양광 기술 세계 1위였어요. 큐셀스, 솔라월드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주름잡았죠. 중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합작 공장 만들자,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요. 독일 기업들은 흔쾌히 응했어요. 거대한 중국 시장이 눈앞에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뒤 판이 뒤집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십조 원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자국 기업들을 키웠거든요. 기술은 이미 다 흡수했고 가격은 독일 제품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독일 태양광 기업들은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지금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80% 넘게 장악하고 있죠. 한국 배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한국 배터리를 찾지만 5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기술을 모방해서 30% 저렴한 제품을 내놓을 겁니다. CATL은 이미 차세대 배터리 양산을 예고했어요.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협업하면서도 핵심 노하우는 지켜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로봇 시장이 언제 본격적으로 열릴까요? 2027이라는 사람도 있고 2035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큰 겁니다.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는다는 신호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불안감이 커질수록 보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새로운 기술보다 검증된 기술을 선호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불안하니까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장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기업들은 다시 가격 싸고 익숙한 자국산 배터리로 돌아갈 겁니다. 한국 배터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장 개화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공장 짓고 연구 개발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매출은 안 나오는데 돈만 나가면 재정적 압박이 커지죠.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배터리 하나만이 아닙니다. 배터리 생태계 전체를 갖췄다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세계 1위고 LF는 단결정 양극재 기술을 보유했죠. SK 넥실리스는 분리막 분야 최강자입니다. 각 분야 세계 최고 기업들이 한국에 다 모여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소재 기업과 배터리 제조사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당일에 만나서 해결할 수 있어요. 배터리 성능이 이상하다? 양극재 회사 연구원이 바로 달려옵니다. 분리막에 문제가 있다? 오후에 회의 잡아서 해결책 찾으면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다릅니다. 배터리 공장은 짓고 있지만 핵심 소재는 아시아에서 수입해야 해요. 문제 생기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죠.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중국도 이 부분에선 한국을 따라잡기 쉽지 않아요.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기업 간 유기적 협업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만의 경쟁력입니다. 2027년이 다가옵니다. 로봇 시장과 배터리 업계의 판도가 결정될 분기점이죠.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사가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면 그게 곧 시장 표준이 돼요. 향후 10년 먹거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전고체 배터리예요. 폭발 위험 없고 에너지 밀도도 높죠. 이걸 먼저 양산하는 쪽이 로봇 시장을 압도할 겁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 배터리를 찾는 이 순간,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장을 선점할 골든타임이거든요. 투자자들은 대형 고객사 확보 여부를 봐야 합니다. 테슬라가 어느 배터리를 쓰는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누구와 손잡는지 말이죠. 차세대 기술 개발 현황도 중요해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기를 앞당기는 기업이 승자가 될 테니까요.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